차이코프스키의 비밀 편지. 후원자 폰 매크 부인과 주고받은 1200통의 편지.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랑. 1막. 운명의 첫 편지 마이너스 1876년 겨울 모스크바. 1876년 러시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모스크바 음악원의 한 작은 방에서 36살의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책상 앞에 앉아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방 안난로는 흔들리며 겨우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차이코프스키는 이미 백조의 호수를 작곡했고 여러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를 완성한 실력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음악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음악원에서 받는 봉급으로는 악보를 살 돈도, 피아노를 수리할 돈도 부족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피아노 레슨을 했고 음악 평론도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을 악보 위에 옮기는 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코프스키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나데즈다 폰 매크 부인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종이에 필체는 단호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특히 당신이 쓰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을 들으며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편곡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 보수는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고 예의 바르고 사무적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글자 너머 어딘가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데즈다 폰 매크 부인. 그녀는 당시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 카를 폰 매크는 러시아 철도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뒤 세상을 떠났고 그 유산 전부가 그녀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했던 그녀는 모스크바 교회의 넓은 저택에서 사교계의 화려함과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답장을 썼습니다. 정중하고 간결하게. 그는 편곡을 맡겠다고 했고 며칠 뒤 악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편지들이 14년 동안 1200통이 넘는 방대한 기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두 사람조차도. 2막. 기묘한 약속 마이너스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 처음 몇 번의 편지는 순전히 업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편곡을 부탁하고 사례를 하고 새로운 소품을 요청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편지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폰 매크 부인이 먼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의 쓸쓸함, 음악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특히 왜 마음 깊이 닿는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차이코프스키도 답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에서 어떤 선율이 태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편지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폰 매크 부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과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거리가 좋습니다. 편지로만 나누는 이 대화가 이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마주하면 우리가 지금 이 편지 안에서 나누는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차이코프스키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파티와 사교 모임에서는 늘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달랐습니다. 편지 앞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고르고 정리하고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묵묵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 약속은 단순히 쑥스러움이나 예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폰 매크 부인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실 속의 사람보다 편지 속의 사람을 더 사랑했다고. 실제로 마주 앉으면 침묵이 어색해지고 실수를 하고 기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 속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쓴 말들만 남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이코프스키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지 잘 알았습니다. 그 복잡함을 편지라는 안전한 거리에서 천천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도 구원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두 사람은 그 약속을 거의 지켰습니다. 거의. 산막. 편지 속에 꽃핀 세계 마이너스 두 사람이 나눈 것들. 1876년 말부터 두 사람의 편지는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한 주에 편지가 서너 번 오가기도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짧으면 2장, 길 때는 10장이 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메일도 전화도 없었으니 이 편지들은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진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이 편지 속에서 나눈 것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지금 작곡하는 곡이 어떤 감정에서 태어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날은 악보 일부를 직접 동봉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쓸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폰 매크부이는 그 음악을 받아 자신의 저택에서 연주하고 듣고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악보를 피아노로 쳐보았습니다. 3번 쳤는데 3번 모두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이 두려운지, 신을 믿는지. 차이코프스키는 그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신이 아니라 음악 안에 있는 신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들은 문학을 이야기했습니다. 폰 매크부이는 톨스토이와 투르게네프를 사랑했고 차이코프스키는 푸시킨의 시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구절을 편지에 옮겨 적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가장 외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폰 매크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파티장에서 혼자이고 혼자 이 편지를 쓸 때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곳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1877년부터 폰 매크부이는 차이코프스키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6천 루블, 이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돈은 그가 음악원 강의를 그만두고 오롯이 작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처음에 이 돈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자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음악이 내 삶을 살게 해주었으니 내 돈이 당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차이코프스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막. 교향곡 4번 마이너스 그녀에게 바친 음악. 1877년부터 차이코프스키는 자신의 생애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향곡 제4번 F단조.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폰 매크부인을 떠올리며 쓴 곡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폰 매크부인과 나눈 편지들 속에서 태어난 곡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작곡하는 내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몇 악장을 쓰고 있다는 것, 이 선율이 어떤 감정을 담으려 하는지, 오늘은 영감이 넘쳐 밤새 썼다는 것, 오늘은 한 음도 쓰지 못하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폰 매크부이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마치 자신이 그 음악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교향곡이 완성되었을 때 차이코프스키는 악보의 헌정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버세게.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곡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이 교향곡의 1악장은 강렬한 금관악기의 팡파르로 시작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팡파르를 폰 매크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행복하게 살려 해도 이 힘이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운명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교향곡의 이야기입니다. 폰 매크부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교향곡 4번은 1878년 2월 모스크바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폰 매크부인은 그날 공연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날 밤 자신의 저택에서 개인 연주자들을 불러 이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당신의 4번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음악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음악이 저의 일부라는 것을. 이 곡은 당신이 저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답장을 받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음악이 이해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막. 파국의 결혼 마이너스 가장 어두웠던 시절. 1877년 여름, 차이코프스키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토니나 밀류코바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녀는 차이코프스키의 학생이었고 먼저 편지를 보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에게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특히 음악원 교수로서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는 그녀의 고백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재앙이었습니다. 함께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차이코프스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악보를 볼 수 없었고 피아노 앞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음악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모스크바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서서 그는 폐렴에 걸려 죽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쓰러졌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서유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차이코프스키가 가장 먼저 펼쳐든 것은 폰 매크부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의 실패, 자신의 내면, 음악이 떠난 두려움까지. 물론 그가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것만으로도 편지는 그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폰 매크부인은 그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막. 구원의 손길 마이너스 폰 매크부인의 사랑. 차이코프스키가 유럽에서 요양하는 동안 폰 매크부인은 그에게 자신의 별장들을 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브라일로프에 있는 저택, 스위스의 클라렌스에 있는 빌라. 그녀는 자신이 없을 때 차이코프스키가 그곳에 머물며 자연 속에서 작곡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언제나 충분한 음식, 연주할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 조용한 산책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 있을 때 차이코프스키는 오지 않을 것, 그리고 그가 있을 때 그녀는 오지 않을 것.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을 번갈아 사용하면서도 결코 마주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브라일로프의 저택에서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여러 가곡들을 썼습니다. 고요한 우크라이나의 봄이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조금씩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정원을 걷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하게 방으로 돌아와 악보 용지를 펼쳤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훗날 여러 곡에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폰 매크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저택에 있는 나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폰 매크 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있는 한 저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있는 한 저의 삶도 있습니다. 이 무렵 그녀가 차이코프스키에게 보낸 연간 후원금은 6천 루블에서 9천 루블, 그리고 나중에는 1만 2천 루블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차이코프스키는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폰 매크 부인이 그에게 준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저 멀리 편지 너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차이코프스키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7막 피렌체의 기적 마이너스 거의 만날 뻔한 그 순간. 1878년 두 사람이 편지를 나눈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아슬아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였습니다. 당시 폰 매크 부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렌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도 우연히 같은 시기 피렌체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서로 편지를 교환하다가였습니다. 저도 지금 피렌체입니다. 차이코프스키가 썼습니다. 어머, 저도 피렌체입니다. 폰 매크 부인이 답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편지 속에서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다고. 단 한 번만 만나도 된다고. 그러나 폰 매크 부인이 먼저 썼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차이코프스키는 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렌체의 오래된 골목길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폰 매크 부인이 마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걷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차이코프스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차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마차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폰 매크 부인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폰 매크 부인은 다음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늘 피렌체 거리에서 어쩌면 선생님일지 모를 분을 보았습니다. 마차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선생님이었다면 저는 우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만약 아니었다면 저는 잠깐 설레고 말았을 뿐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편지를 읽고 웃었을까요? 아니면 울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피렌체 거리에서 마차를 바라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8막 편지들의 깊이 마이너스 사랑이란 무엇인가? 14년 동안 두 사람이 나눈 편지는 총 1200여 통에 달합니다. 지금도 그 편지들의 상당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깊은 우정이었는가 또는 예술가와 후원자 사이의 특별한 유대였는가. 하지만 그 편지들을 직접 읽어보면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필요로 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폰 매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신은 내가 쓴 모든 음악의 첫 번째 청중이고 가장 솔직한 청중이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청중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하면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폰 매크 부인이 차이코프스키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음악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생각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고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나면 저는 그냥 한 명의 부유한 노부인일 뿐이고 선생님은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크고 복잡한 예술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 안에서 우리는 대등합니다. 편지 안에서 저는 선생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읽으면 이들이 나눈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윤곽이 잡힙니다.
그것은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처럼 실제했습니다. 편지처럼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의 음악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2번, 세레나데, 수많은 가곡들, 그리고 그 유명한 1812년 서곡까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폰 매크부인의 후원과 편지가 그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음악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폰 매크부인은 차이코프스키에게 자신의 사위와 딸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위는 젊고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나중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인물입니다. 바로 클로드 드뷔시의 스승이기도 했던 마드무아젤 모테에게 음악을 배운 슬라빈스키였습니다. 그 사위는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훗날 드뷔시로 알려지기 전 그 자신도 폰 매크부인 집에서 피아니스트로 고용되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폰 매크부인의 집에서는 차이코프스키만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드뷔시도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유럽 음악사의 두 거장이 한 여인의 지붕 아래에서 음악을 꽃피운 것입니다. 구막, 갑작스러운 이별 마이너스 1890년의 편지. 1890년 9월, 차이코프스키는 평소처럼 작곡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해에 이미 두 편의 중요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과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폰 매크부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차이코프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폰 매크부인의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녀의 글씨체가 예전과 달리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파산했습니다. 이제 더는 후원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빚을 진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서신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답장을 썼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편지는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나 폰 매크부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단절은 차이코프스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4년 동안 나는 그녀가 나를 이해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끊어지다니.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더 괴롭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폰 매크부인은 파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무렵 심각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점차 기억과 인지 기능이 흐려지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편지를 끊었는지, 왜 파산이라는 이유를 댔는지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쇠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편지 속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 전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도 그녀 방식의 마지막 배려였는지 모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끝내 그녀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막, 수수께끼와 유산 마이너스 음악은 남는다. 1893년 10월 28일, 차이코프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향곡 6번 비창의 초연을 지휘했습니다. 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다른 어떤 교향곡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교향곡은 마지막 악장이 가장 화려하고 힘차게 끝납니다. 그런데 비창의 마지막 악장은 조용히 점점 작게 그리고 마치 잦아드는 숨소리처럼 사라집니다. 첫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그 교향곡을 지휘하고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콜레라였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가 53세였습니다. 한편 폰 매크부인은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녀는 차이코프스키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94년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도 오래 알아온 폐결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2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먼 곳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눈 1200통의 편지는 남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오늘날 러시아와 유럽의 여러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음악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그 편지들을 연구합니다. 편지 속에는 차이코프스키가 각 작품을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음악사의 귀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 두 사람의 삶이 느껴집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고독과 불안, 폰 매크 부인의 기쁨과 외로움,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댔던 방식. 편지 한 통 한 통 안에 두 사람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방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코프스키는 폰 매크 부인을 생각하며 음악을 썼고, 폰 매크 부인은 그 음악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알았고, 기쁨을 나눴고, 고독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편지라는 얇은 종이 위에 두 사람은 14년의 사랑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울고 오보에가 노래하고 피아노가 쏟아집니다. 그 음악 속 어딘가에 1200통의 편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폰 매크 부인이 새벽에 홀로 써내려간 문장들이, 차이코프스키가 눈물을 흘리며 읽던 그 편지들이 오늘도 음악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악 안에서 그들은 지금도 함께입니다.